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부실채권 개념입니다. 자, 제가 아까 강의한 게 오늘 강의 90% 강의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지금부터 이제 그냥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NPL 또는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NPL이 뭐고 부실채권이 뭔지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보겠습니다. NPL이란 것은 Non-Performing 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앞자 NPL을 따서 NPL이라고 합니다. Non-Performing 론입니다. 그럼 Non-Performing 론의 뜻은 뭐냐? 요 논은 우리가 부정사, 영어에서 보면 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없을 묻자. 퍼포밍은 영어 사전 찾아보면 세 번째 쪽에 보면 수익 또는 이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론은 여신 또는 대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카드론 하면 카드 대출, 모기지론 하면 주택담보대출, 론은 여신 또는 대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의역해 보면은 여신, 대출이 나갔는데 수익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는데 수익이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면 은행은 수익이 뭐예요? 이자 수익이죠. 이제 수익이 없다는 얘기는 이자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 수익이 없었다. 그래서 이 Non-Performing 뜻을 그대로 하면 무수익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해줬는데 이자가 안 들어가고 수익이 없는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고요. 요걸 갖다가 다른 말로 무수익 여신 또는 부실채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무수익 여신보다는 부실채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NPL은 부실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수익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이 얼마큼 안 들어와야지 은행에서는 이걸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냐? 자, 은행은 돈이 대출 나가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연체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요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란 얘기고요.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을 갖다가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분류하고 이때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언제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냐? 그러면 채무자가 이자를 3개월 이상 안 낸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부실채권은 채무자가 이자를 3개월 이상 안 낸 채권을 갖다 부실채권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이자를 안 낸 채권을. NPL이라는 얘기는 그럼 결국 부실채권이니까 NPL이라는 건 뭐냐? 채무자가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실채권을 분류를 하는데 아까 제가 했다가 이제 배당채권이 있고 유입채권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요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부실채권은 담보부 부실채권이 있고요. 무담보부 부실채권이 있습니다. 자, 담보부 부실채권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담보, 요 부자는 딸릴 부자예요. 담보가 딸린 부실채권이 있고 무담보 부실채권은 담보가 없이 무담보로 나간 부실채권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사고 은행한테 대출을 신청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LTV 50%까지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전원했다가 사례될 때 무조건 10억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비율 계산하기 편하게 하니까 항상 10억짜리 사고서 은행에서 지금 LTV를 50%까지 대출해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가서 5억을 대출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저하고 여신거래 약정서를 쓰겠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은행에서 저한테 5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아파트 샀다고 하긴 하지만 그냥 5억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가 제가 안 갚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담보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설정하는데 뭘 설정하죠? 아까 보셨던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1순위로 은행이 있다가 5억을 빌려주고 120% 해갖고 6억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죠. 담보가 딸려있죠. 담보를 설정해. 근저당에 담보를 설정. 그 채권을 갖다가 제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어요. 이자를. 그럼 부실채권으로 분리가 됐죠. 이 부실채권은 아파트 담보가 있잖아요. 요걸 부실했을 때는 담보부 부실채권이 되는 거예요. 담보가 딸려 있으니까. 은행에 돈 빌려줄 때. 근데 제가 제 지갑에 이제 저기다 잡아놨지만 여러분들 다 지갑에 신용카드 하나씩 갖고 있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발급 받으실 때 카드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주택을 담보로 놓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담보로 놓으라고 안 하죠. 그냥 카드를 발급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카드를 갖다가 담보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라고 하죠. 담보 없이 카드를 만들어주고 신용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그게 신용카드예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담보를 잡고선 카드를 발급해 줬으면 그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담보카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담보 없이 신용으로 카드를 여러분한테 발급해주니까 이게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제가 카드를 썼으면 이제 카드 결제를 되면 제가 돈을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메꾸지 않고 3개월 이상 돈을 메꾸지 않습니다. 연체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기도 이제 3개월 이상 됐으니까 부실 채권이죠. 근데 이 신용카드 채권은 제가 담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은 담보가 없이 부실이 난 거라고 해서 이건 무담보 부실 채권이라고 합니다. 무담보.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은행에서 연체가 발생할 때는 그 채권은 담보 부실 채권이 되는 거고, 담보 없이 빌려준 채권은 무담보 부실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PL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것은 요 무담보 채권은 아니고요, 요 담보부 채권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담보부 채권은 저희가 사올 때 배당 투자 방법이 있고 유입 투자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당 투자 방법이 있고 유입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배당 투자하고 유입 투자를 설정할 때 제가 기준이 되는 가격이 뭐였어요? 낙찰 예상 가격이었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일 핵심을 들었어요. 지금 MPL을 배당이냐 유입이나 나실 때 가장 핵심 단어가 낙찰 예상 가격이에요. 자, 낙찰 예상 가격을 모르는데 이 채권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낙찰 가격이 예상 가격이 나와야지 이 채권이 많구나. 낙찰 가격보다. 그러니까 이건 유입 채권이 되겠구나. 낙찰 가격보다 채권이 적어야지 이거는 적으니까 유입이 안 되고 배당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배당 채권이나 구별을 하려면 결국 낙찰 가격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강의 열심히 들으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낙찰 예상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사례를 들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주택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 모텔이 있어요. 여러분 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토지, 모텔이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한테 낙찰 가격을 맞춰보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걸 가장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 자, 여기 아파트 물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있고, 그 다음에 모텔이 있어요. 이 세 개 물건이 경매가 났는데 여러분한테 낙찰 예상 가격을 맞추라면 이 셋 중에서 어느 걸 여러분이 가장 맞출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왜? 아파트는 낙찰 사례, 주거용 부동산은 그래도 낙찰 사례들이 있어갖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집합 건물이라다 보니까 그 단지 내 낙찰 사례들도 많고 주변도 낙찰 사례들이 있어 낙찰 가격이 맞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배당 채권은 경매 낙찰 가격 예측 가능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채권은 모든 배당 채권은 거의 99%가 다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네. 낙찰 가격을 맞추기 힘든 토지라든지 모텔이라든지 공장을 배당 채권으로 사오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낙찰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 채권은 대부분 다 주거용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당 채권은 낙찰 가격보다 내가 사온 채권이 낙찰 가격보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거용 이 은행도 대출을 해줄 때 10억짜리 물건을 갖다가 9억을 해주진 않잖아요. 10억짜리 물건 뭐 6억밖에 안 해주는 데 갖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이 배당 채권은 경매 낙찰가율이 80% 이상인 부동산들이 다 거의 다 배당 채권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낙찰가율이 뭐 지식산업센터는 요새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그래도 한 90% 정도 되거든요. 이게 80% 넘어가는 것은 대출 금액이 낙찰 가격보다는 다 작아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입 채권은 반대가 되겠죠. 여기는 주거용인데 여기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될 거고 낙찰 예상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모텔 같은 거 나왔는데 내가 그 모텔 낙찰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채권을 사오겠어요. 그거는 사오는 거는 다 낙찰을 받은 목적 유입 채권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하고 반대해서 80% 이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MPL 강의를 제가 이제 해보면 강의 들으시고 난 수강생들이 내 중에 있다가 뭐 그 물건을 찾는다고 경매 사이트에서 뭐 배당 채권, 유입 채권 찾는다고 막 하는데 보통 유입 채권을 많이 찾으셔요. 경매하신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 물건은 경매 물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별을 못 하니까 배당 채권을 갖고 와서 낙찰받고 싶다고. 아파트를 갖고 와서 낙찰받고 싶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아파트들은 채권이 얼마 없어갖고 배당 채권이지 그건 유입 채권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또 다른 거 찾아보고. 근데 찾으면 그래서 잘 못 찾아요. 근데 요 원리만 알면은 우리가 경매 사이트 딱 보면 아, 이 물건은 배당 채권 물건, 이건 이 물건은 유입 채권 물건, 금세 구별이 가요. 요것만 구별만 하실 줄만 알면은 원칙적으로 거의 다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MPA 강의를 듣고 아파트를 갖고서는 낙찰받겠다고, 유입하겠다고, 채권 사달라고 하면 이건 이론적으로 좀 안 맞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모텔 또는 공장 채권에 가서 아, 이거 채권 되게 많은데 이거 낙찰가가 잘 되면 뭐 배당으로 큰 대박 터질 수 있는 건데 이거 배당 투자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게 잘 낙찰되면 사실 큰 수익을 남기고. 근데 잘못하면 손실도 날 수가 있어요. 낙찰가격이 낮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낙찰 가격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배당 채권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유입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 강의를 다 배우시고 MPL을 갖다 거기다 접목을 하셨을 때 저한테 전화를 거셔갖고 내가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으니까 채권을 사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배당 채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텔을 사려고 하는데 모텔을 낙찰받고 싶은데 MPL로 사고 싶다. 그건 돼요. 그거는 유입 원리에 좀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시고 이게 배당 물건인지 유입 물건인지를 먼저 빨리 구별하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찾으시기가 되게 편하셔요.